1388년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위화도. 장맛비에 불어난 강물이 사람과 말을 집어삼키던 그 밤 한장수가 말고비를 돌려 세웁니다. 명나라를 치라는 왕명을 받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그는 강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를 수 없고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 회군이었습니다. 그것은 군령을 어긴 반역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왕조의 심장을 겨눈 칼끝이기도 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실은 권문세족의 사병과 대농장에 잠식당했고 왜군은 남해안을 짓밟았으며 홍건적은 북방을 유린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 그리고 도적대 사이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 변방 함흥의 무장가문 출신인 이성계는 활 하나로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유배지를 전전하며 백성의 참상을 두 눈으로 지켜본 급진 개혁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칼과 자신의 붓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역성혁명성을 바꾸는 혁명. 하늘의 명이 옮겨갔다는 이 대담한 논리로 두 사람은 500년 왕조를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새 나라의 이름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화령과 조선 두 가지 안을 명나라에 올려 낙점을 청했을 만큼 국가는 사대라는 현실 위에서 첫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명나라가 고른 이름은 조선이었고 고조선의 영광을 잇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태생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를 붓으로 다스리려는 정도전의 이상과 자신도, 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야심. 이 둘의 충돌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첫 번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제1장 왕관의 무게와 형제의 칼날. 정도전의 나라 재상의 이상. 새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은 경복궁이라는 이름부터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에 이르기까지 궁궐의 모든 전각 이름에 유교 경전의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경국을 꿈꾸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명료했습니다. 왕은 상징일 뿐 실질적인 통치는 능력 있는 재상이 맡아야 한다는 것. 그는 조선 경국전을 지어 이 구상을 문서로 남겼고 요동정벌까지 다시 추진하며 신생국의 군사력을 재상 중심 체제 아래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원에게 있어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도와 목숨을 걸고 세운 나라에서 정치적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휘해야 할 사병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 무엇보다 뼈아팠던 것은 후계 구도였습니다. 이성계는 조강지처 신의왕 후의 6 아들이 아닌 계비 신덕왕 후 강씨의 어린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도전은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방석이 어려 자신이 설계한 재상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후대의 해석입니다. 피의 서막 왕자의 난. 1398년 음력 8월 26일 밤 이방원은 사병을 이끌고 움직입니다. 그는 먼저 정도전이 머물던 남원의 첩집을 급습했습니다. 정도전은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힌 채 병서를 읽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상의 나라가 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뒤이어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과 개국 공신을 다른 아들의 손에 잃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역사는 이를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성계는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개경을 떠나 함흥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태종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보낸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함흥차사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에 각색되어 전해진 이야기라는 것이 다수 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화는 부자간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종이 왕위에 있던 2년 사이 넷째 형 방관과 이방원 사이에 다시 한번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마저 승리한 이방원은 마침내 후계자 자리를 공식화하고 1400년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철혈 군주 왕권의 기틀을 놓다. 태종은 형제를 벤손으로 나라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모든 사병을 혁파해 오직 왕만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개국 공신과 왕실 외척의 권력을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남들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들까지 숙청했습니다. 권력이 외척에게 흘러가는 길목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시행해 백성의 이동과 신분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고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알릴 통로를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통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 향촌 세력을 중앙이 직접 장악하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종의 말년 그는 자신이 세자로 세운 양녕대군이 왕의 그릇이 아니라 판단하자 주저없이 폐쇄자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옥새를 넘깁니다. 형제를 죽이고 처가를 멸문시키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이 냉혹한 임금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다진 이 피의 터전 위에서 아들이 성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2장 조선의 눈부신 역사. 지식으로 다스린 왕. 태종이 피로 닦아놓은 강력한 왕권 위에서 마침내 조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책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그는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즉위 후 그는 지편전을 실질적인 학문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 경연을 매일같이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모든 지식을 왕과 신하가 함께 검토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에게 준 글. 세종의 업적 중 가장 눈부신 것은 단연 훈민정음 창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고 이는 오랜 세월 학문을 익힌 양반 사대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문서로 남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그 뜻을 밝혔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못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학자들은 새로운 문자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나고 스스로를 오랑캐로 낮추는 일이라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이들을 직접 불러 논쟁했고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1443년 창제되어 1446년 반포된 이 문자는 왕이 백성에게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문화와 과학의 전성기를 함께 맞이합니다. 장영실을 등용해 치국이와 자경루를 만들었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으며 대마도를 정벌해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했습니다. 준비된 왕의 짧은 공.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아버지 곁에서 국정을 대리하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문과 무 모두에 능했고 성품 또한 온후하여 신하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어머니 소원왕후와 아버지 세종의 연이은 국상을 치르며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남긴 것은 이제 겨우 12살이 된 어린 아들 단종, 그리고 너무나도 강하고 야심찬 숙부들이었습니다. 조선에 찬란했던 정오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빼앗긴 왕자와 찬탈의 그림자. 계유정난 철퇴 아래 쓰러진 충심. 12살 어린 왕 단종의 곁에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의 눈에 이는 왕권이 신하에게 넘어가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빼닮은 야심가였던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한명회 등 신복들과 함께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김종서는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이어 궁으로 들어가 반대 세력을 차례로 숙청한 이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에 올라 조카의 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결국 1455년 단종으로부터 옥세를 넘겨받아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였습니다. 이듬해 성삼문, 박팽년 등 지편전 출신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이들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처형당합니다. 후대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며 절의의 상징으로 기렸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었고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세조의 통치와 경국대전의 씨앗, 권력을 찬탈했다는 오명 속에서도 세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직전법을 시행해 토지 제도를 정비했고 훗날 조선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경국대전의 편찬을 명합니다. 다만 그가 평생 조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야사도 함께 전해집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즉위 후 아버지를 조로 추존하는 문제를 두고 신하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재위 1년여 만에 요절합니다. 왕위는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성종에게로 넘어갑니다. 법치의 완성, 성종의 균형.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조정을 장악해온 훈구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영남 지방의 살인 세력을 대거 조정에 불러들입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이들 신진사림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워 훈구파를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성종의 재위 기간 마침내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된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됩니다. 이로써 조선은 왕의 자의적 통치가 아닌 성문법에 근거한 통치 체제를 완성한 나라로 스스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 위에 세워진 평화는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 광기와 개혁의 소용돌이, 폐비의 그림자 광기에 잠식된 왕. 연산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생모 폐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즉위 후 이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1498년 그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는 모호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4년에는 생모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색출해 잔혹하게 처단하는 갑자사화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할머니 뻘인 인수대비마저 그의 분노 앞에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경연을 폐지하고 언론기관을 무력화시켰으며 채홍사를 파견해 전국의 미녀와 명마를 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조정과 백성 모두가 공포에 떨던 이 폭정은 결국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이 주도한 중종 반정으로 막을 내립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조광조의 이상과 기묘사화, 반정 공신들에 의해 옹립된 중종은 초반 왕권의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그는 신진사림의 영수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조광조는 과거제를 대신할 천거제인 혈량과를 도입하고 반정 공신 중 자격 미달자들의 훈적을 삭제하자는 위훈 삭제를 주장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기득권 훈구 세력의 반발은 거셌고 결국 1519년 기묘사화가 터집니다.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궁궐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새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이를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에 극적으로 각색된 야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치맛바람의 시대. 이후 조선은 왕실 외척들이 권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시행했고 그녀의 동생 윤원영 일가가 조정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뇌물이 관직을 사고파는 수단이 되었고 매관매직이 만연하며 지방관들의 수탈은 도를 넘었습니다. 임꺽정 같은 도적대가 활개친 것도 바로 이 시기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던 명종 시대였습니다. 제오장 대란의 서곡과 7년의 전쟁, 분당의 씨앗,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는 방계 출신, 즉 직계 왕통이 아닌 왕족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른 첫 임금이었습니다.
이 정통성의 결핍은 그의 통치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살림 세력이 조정의 주류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이조전랑이라는 인사권 요직을 두고 내부 갈등을 빚으며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섭니다. 조선 정치사의 오랜 그림자, 붕당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몰두하던 조정은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전운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두 사신 황윤길과 김성일은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황윤길은 전쟁이 임박했다 경고했고, 서인이었던 그와 달리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그럴 조짐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당파의 이해가 국가의 안위를 가늠하는 눈마저 흐리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국토를 태운 7년. 1592년 음력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일본의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을 막지 못했고,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쳤던 충주 탄금대 전투마저 참패로 끝났습니다. 선조는 도성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몽진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궁궐이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관군이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곽재우, 조원을 비롯한 의병들이 각지에서 봉기했고, 승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끈 승병 또한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으로 왜수군을 괴멸시켜 제해권을 장악했고, 이는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진주성에서는 김시민이 이끈 조선군과 백성들이 대군을 상대로 항전했고, 행주산성에서는 권율이 부녀자들까지 힘을 보탠 항전 끝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참전하며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강화 협상이 결렬된 뒤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합니다. 이순신은 모함으로 파직되었다. 백의종군 끝에 복귀해 단 12척의 배로 명량에서 133척의 외 함대를 격파하는 신화를 씁니다. 그러나 1598년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마지막까지 추격하던 그는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니. 그의 마지막 말은 조선을 지킨 이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난 조선의 국토는 폐허였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서적, 문화재가 불타 사라졌고, 인구는 급감했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왕실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던 임금의 뒷모습을 그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제육장 실리와 명분의 교차로, 중립 외교의 승부수,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즉위한 광해군은 지극히 현실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쇠퇴해가는 명나라와 새롭게 대륙에서 발흥하는 후궁 훗날의 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의 파병 요청에 강옥립을 파견하면서도 그에게 상황을 봐가며 대응하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제조지은, 즉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서인들의 명분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내치에서도 그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박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공납을 쌀로 통일해 내게 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했고,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을 지원해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유폐하는 폐모살제를 저질러 성리학적 명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됩니다. 결국 1623년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그는 왕좌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두 번의 호란, 삼전도의 치욕. 인조반정으로 세워진 정권은 친명배금, 즉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후금의 침공, 정묘호란을 불러왔습니다. 형제관계를 맺는 선에서 일단 전쟁은 봉합되었지만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자처하며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조선 조정은 이를 거부합니다. 1636년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해 항전했지만 식량이 바닥나고
지원군도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나아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고두례를 행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 심양으로 인질로 끌려갑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북벌의 꿈.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서양의 문물과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귀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청나라와 가까워진 아들을 아버지 인조가 경계했다는 설이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왕위는 동생 복림대군, 즉 효종에게로 넘어갑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겪은 치욕을 되갚기 위해 북벌을 국시로 내걸고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한 꿈으로 남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던 효종의 몸부림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정신적 굴레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7장 예법이라는 이름의 전쟁, 상복의 정치학 예속 논쟁, 전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조선 조정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격렬한 논쟁에 휩싸입니다. 효종이 죽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진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므로 1년복을, 남이는 그가 왕위를 이었으니 장자의 준하는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종시대 2차례에 걸쳐 벌어진 이 논쟁은 단순한 예법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왕권과 신권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서야 하는가라는 조선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국의 정치, 숙종의 저울. 뒤를 이은 숙종은 이 붕당 간의 갈등을 오히려 통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여러 차례 환국을 단행해 집권 붕당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며 신하들을 극도의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며 남인과 서인은 번갈아 권력의 정점과 나락을 오갔습니다. 이 경랑의 중심에는 2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장희빈과 폐위되었다 포기한 인현왕후였습니다. 왕실의 사적인 애증은 곧 조정붕당의 흥망과 맞물렸고 결국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습니다. 개인적 삶은 비극으로 얼룩졌지만 통치자로서 숙종은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상평통보를 법정화폐로 유통시키며 조선 후기 상업경제의 토대를 놓은 군주로도 평가받습니다. 제8장 조선의 마지막 불꽃, 탕평의 시도와 뒤주의 비극. 18세기 붕당의 폐해가 극에 달하던 조선에 2명의 걸출한 군주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숙종의 아들 영조는 즉위 초부터 탕평책을 국정기조로 내걸었습니다. 어느 한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이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균형을 이루려던 이 냉철한 군주도 가족사의 비극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의 아들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세자의 기행과 일탈이 이어지자 노론 세력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모함까지 겹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1762년 영조는 마침내 아들을 뒤주 속에 가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사도세자는 여드레 동안 뒤주 안에서 갇혀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11살의 나이로 목격한 세손은 훗날 정조로 즉위합니다. 그는 즉위 첫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려는 정적들에게 던지는 정면 승부의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해 왕권을 뒷받침할 신진 학자들을 길러냈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서울 출신 학자들까지 등용했습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그의 곁에서 활약하며 실용적 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이 신도시를 자신의 개혁 정치를 실현할 이상적 공간으로 구상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이 공사에 활용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문예 부흥과 실용적 개혁이 어우러진 이 시대는 훗날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로 기억됩니다. 제구장 침몰하는 거함, 세도 정치 골마가는 왕조.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조선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순조를 이어 헌종, 철종까지 왕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세도 가문의 그늘 아래 놓입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 왕비를 배출한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인사와 재정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지방관들은 부임한 자리에서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전정, 군정, 환국의 삼정이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극한으로 내몰렸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1862년 진주밀란을 비롯한 임술밀란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왕조의 통치 기반이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원군의 개혁과 문 앞의 열강,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흥선군의 어린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세도 가문의 권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서원을 대거 철폐해 지방사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해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리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구 열강이 아시아 각지를 식민지로 삼아가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른바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겪었습니다.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며 서양과의 교류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는 조선이 근대화의 흐름에 올라탈 시간을 오히려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한제국의 좌절과 519년의 종언,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마지못해 개항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는 대등한 외교가 아닌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대립했고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그 불씨가 결국 청일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전대미문이 참극이 벌어집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했고 1897년 환궁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국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노골화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거해 민영환을 비롯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 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일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합니다. 뒤이어 즉위한 순종의 시대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1392년 이성계의 칼끝에서 시작된 조선 왕조 519년의 역사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에필로그 역사가 던지는 질문. 나레이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임금. 순종이 나라를 내어주던 그 순간까지. 조선의 519년은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베고 신하가 임금을 갈아치우고 붕당이 붕당을 몰아내던 그 피의 순환 속에서도 이 나라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남겼고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완성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과 이름 없는 의병들의 헌신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총과 함선을 앞세운 외세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당쟁과 부패, 그 균열이었을까요?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병들어 있었기에 밖의 파도를 막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